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8월에 SEC의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 신청,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소송 승소, 그리고 잭슨홀 미팅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긍정적 이벤트들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실러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2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그리고 9월 27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직 공유된 것은 없는데요. 암호화폐 규제와 그리고 최근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소송건에 있어서 법원 판결에 대한 SEC의 입장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주목하셔야 할 것은 지난 4월 18일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게리 겐실러가 이미 한 차례 청문회를 가졌었습니다. 당시 청문회 이후에 게리 겐실러는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워런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은 게리 겐실러 해임 사유 7가지와 함께 실제로 겐실러 해임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2건의 큰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니스왑과 관련해서 집단 소송 결과까지 하면 모두 3건의 소송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그런데 지난 4월 18일 청문회에서 겐실러의 발언과 최근 3건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큰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청문회에서 겐실러는 법원 판결에 대한 SEC의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셔야 앞으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SEC의 방향성 및 집행 조치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니스왑에 대한 집단 소송 결과를 잠깐 언급드리면 원고들이 유니스왑 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브로커 딜러로 등록하지 않았고 플랫폼 내 상장된 일부 코인들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아서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유니스왑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플랫폼 내에서는 사기가 만연하다며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들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토큰 발행자의 신원은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 법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어 소를 기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SEC가 암호화폐의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까지로 미등록 증권 거래라는 개념을 씌워서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 잘 아실 텐데요. 비록 SEC가 건 소송은 아니지만 이 집단 소송에서 디파이 규제권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법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시행되는 코드로서 코드 작성자가 플랫폼의 제3자에 의한 오용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논리는 기각된다. 법원은 주장된 행위를 다루기 위해서 연방증권법을 확장해 적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를 다루는 것은 의회가 더 적당하다고 결론 지어진다. 법원은 유동성 공급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즉 증권법을 확대해서 암호화폐 디파이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의회에서 먼저 입법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지 코드의 실행인데 이를 플랫폼 내 제3자가 잘못 사용한 것을 가지고 코드 작성자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지난 4월 18일 겐실러 청문회 발언과 차이가 있느냐? 우선 겐실러 위원장은 XRP가 증권이라고 SEC 측에서 소송을 걸어놓고도 XRP가 증권이냐라고 하는 의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더리움은 증권이냐라고 의원이 약 4번 정도 물어봤음에도 답변을 회피했었고요. 또 세 번째로 현재 SEC와 CFTC의 입장이 다른 것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론적으로
시장에 명확성이 존재하고 법에도 명확성이 존재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4월 18일 이후 법원 판결을 보면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이러한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암호화폐 디파이에 대해서도 법이 없기 때문에 증권법으로 확장해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판결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결국 갠슬러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통째로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갠슬러가 어떻게 해명할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또 하나 현재 SEC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또 리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서스 변호사가 자신의 X를 통해서 이번 유니스왑 소송의 기각 사례는 암호화폐 디파이 분야의 큰 의미인데 리플 사례나 테라폼네스의 사례보다 현재 증권법을 디파이에 적용하는 데 더욱 직접적인 판례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디파이가 증권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큰 관문을 리플이 뚫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전 업계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유니스왑의 집단소송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공함으로써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혹은 모든 판결 이후에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에서 패소하는 귀중한 판례가 될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디파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증권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프로그래믹 거래는 더더욱 증권법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는 리플의 더 큰 승리로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에너지가 한 걸음 쇠퇴한 느낌입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이 아니시라면 너무 힘이 빠지시기보다 거시 경제 사이클을 고려하시고 또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더 집중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암호화폐 총 시총이 7년 이내에 2100%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수치에 대한 확신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캐시우드가 암호화폐 성장과 증가를 이야기하는 그 뒷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